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국방논평 꼭지고요. 우리 보병의 군대 활약 전강 방안에 대한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 두세 달 전이었나요? 그 차기 특수연구기관단총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됐던 다산기공 기억들 하시죠? 그 대표이사가 국방기밀 누설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여파로 그들이 개발하고 있던 DSAR 15PC, 아마 맞을 겁니다, 이름이. 그게 이제 총기 선정이, 그게 선정된 총기였는데 차기 특수전력기관단총으로 그게 이제 원점으로 돌아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방부의 소요, 미래 소요에 대한 정보,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그 ROC 요구 조건들이 흘러나오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었고,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됐던 거는 다산기공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금전 거래가 입증이 된다면 그게 조금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 과정에서 이제 SNT하고 다산기공이 경쟁 체제였고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제 반겼죠. 그러면서 양쪽에 이제 향후 어떤 무기들 개발하고 있느냐, 그 시제품을 내놓고 실사육도 해보고 하는 것들이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 육군이 보병분대 활약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라는 이제 인상을 받게 됐어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의 보병의 정예화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병력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이제 젊은이들이 적습니다, 예전보다. 대신에 그래서 그 줄어든 병력만큼 줄어든 그 차이를 상쇄하고 남을 만큼의 이제 공격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죠. 또 그거하고 맞물려서 소총 부대를 전시 편제 기준으로 10명에서 8명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시에도 그 뭐죠, 동원 병력이 원래 2명이 이제 합류하게 돼서 10명이 되는데, 그게 동원 병력대로 따로 부대를 꾸리는 걸로 그걸 바뀌었죠. 그래서 상비 병력 8명 그대로. 그래서 상비 사단들도 더 이상 동원으로 보충되어 올 병력에 대한 장비를 더 이상 구비하고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기동하죠. 차륜형 장갑차, 중형 전술차가 대량으로 지금 보급되고 있어서 걷는 보병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 보병의 뭐랄까, 요즘은 그런 용어를 좀 기동사단이라는 말로 바뀌었지만은 예전으로 치자면은 기계화 보병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병들이 전부 다. 거기다 우리어 플랫폼이라고 그래가지고 총기에 다는 장구부터 옷, 뭐 피하 식별 장치, 뭐 기타 등등 모든 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계속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사 하나당 한 명당 적게는 1, 2천만 원, 최소한 1, 2천만 원 이상의 장구를 몸에 걸치게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군인 병사의 장병을 그리고 피복에 그만큼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것 이상의 어떤 전력 증강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또 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비대칭전, 시가전 이런 게 이제 훨씬 중요시 된다. 우리 군이 앞으로 맞닥뜨릴 것은 전면전이 아니라 이런 전장 환경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게 관련된 우리 병력들을 늘리고 있죠. 소위 말하는 특수전 병력들이고 정예 병력들입니다. 특전사, 해병대, 신속대응사단, 그리고 이제 금년 4분기에 산악여단이 또 하나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미 각 군단마다 특공연대가 있고 또 사단에는 수색대대라는 정예 병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병력들 다 합치면 제가 어림잡아도 5만 명은 넘는 것 같아요. 우리 육군 병력의 5분의 1 이상이 정예 병력입니다. 그래서 특수전 기관단총도 이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들한테 가장 먼저 보급되었어야 될 그런 무기들이죠. 이러한 병력들은 적진에 이제 들어가서 뭐랄까, 화력의 지원 없이 스스로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북한의 경우도 그럴 것이고 해외 파병을 가는 경우도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로서 강력한 화력을 갖추어야 되고 또 기동 장비의 도움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량화가 돼야 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 보병의 정예화를 위한 보병 군대 활약, 어떤 게 준비되는지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편하게 북한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북한군은 이제 분대가 12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8명으로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군 12명을 보면 쭉 봤을 때 눈에 띄는 것이 이제 기관총의 한정이 있죠. 뭐 유탄 발사 이런 것 같고
대전차 로켓 RPG-7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크고 또 이제 과거 소련이나 러시아의 그 교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격 소총이 이 분대당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대는 인원도 많고 화력도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 뭐랄까 전투력이 보병의 전투력이 북한이 뛰어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소대, 중대, 대대 단위로 올라가면서 화력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북한이 약하고 분대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격 전술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전면전보다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한 페이지를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지금 이제 기관총이 옛날 K3 문제가 많았죠. 예, 그걸 이제 대체를 하고 있죠. 여기 이제 새로 K3 대체형은 K15라고 불리고 있어요. 5.56mm 기관총인데 이거를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기존에는 분대당 한정이었는데 그걸 두 정으로 지금 올려서 배치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또는 5.56mm 탄이 약하다. 유효 사거리는 7.62mm랑 비슷하지만 실제 전쟁 상황에서 바람, 수풀 뭐 이런 것 속에서 전투를 치르다 보면은 그 위력이 7.62mm보다 훨씬 못하다는 게 체감이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전투를 많이 치른 미군이나 이런 쪽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7.62mm 기관총에 대한 경기관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존의 K16이 아닌 새로운 경기관총 무게는 5.56mm에 가까운, 이거는 뒤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것이니까. 그리고 휴대용 로켓, 이제 우리 RPG-7에 대항하는 부분이죠. 이나 소형 유도탄, 여기도 뒤에 말씀드릴 부분. 그런 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우리도 분대 지정사수라고 그러죠. 7.62mm든 분대 지정사주 반자동 소총, 볼트 액션식이 아니고 탄창이 들어가는 반자동 소총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최근부터 배치가 되기 시작한 S&T 모티브의 K3를 대체하는 K15 경기관단총이죠. 5.56mm 쓰는 거고 우리 K2 소총에 쓰는 거랑 같은 이제 탄환을 쓰는 겁니다. 무게는 7.1km, 총열 465mm, 유효 사거리는 약 80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는 살짝 무거워졌어요. 기존의 K3보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양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신뢰성 부분은 K3하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다. 예. S&T도 이제 과거의 전체를 다시 재밟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같고, 군도 전 국민이 아는 사안이 됐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과거처럼 그렇게 처리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됐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배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6.8mm, 5.56mm 탄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6.8mm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이죠. 자, 조금 이따 더 추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네게브 기관총입니다. 지금 뭐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NG5가 있고 NG7이 있습니다. 5는 5.56mm, 7은 7.62mm입니다. 이게 우리 S&T 모티브의 K16 기관총이죠. 7.62mm짜리. 그게 인도에서 경합을 벌여서 우리가 이겼죠. S&T가. 그런 적이 있었고, 국내에서 K16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수리온 헬기 있잖아요. 기동 헬기 수리온에 들어가는 장착용 기관총으로 먼저 K16 같은 경우 그때 개발됐었거든요. 그때 이 네게브 NG7이 그때 같이 경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써본 거죠. 우리 쪽에서.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S&T 쪽에서 인도에서 이렇게 졌다. 그래서 이걸로 뭐 좀 과한 비판을 받았을 때 기관총의 서로의 컨셉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약간은 이제 변명을 하기도 했는데 정작 지금 보니까 저희가 7.62mm 기관총 경량 버전을 개발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S&T 관계자가 하고 있어요. 예. 예. 작년 후반부터 나온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무게는 7에서 8kg을 만들겠다. 기본적으로는 K15의 몸체에다가 K16의 총신을 얹어서 그 정도 무게를 맞추겠다. 이렇게 되면 네게브 NG7, 이 사진 속에 보이는 총이랑 같아지는 겁니다. 기본적인 스펙이. 네게브 NG7도 원래는 5.56mm NG5로 출발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화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7.62mm를 얹은 거예요. 예.
자, 우리 S&T 입장에서 그렇겠죠. K3를 대체하기 위해서 고진감래 끝에 K15를 내놨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군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었던 경량화. 예. 그게 아마 현재 내놓은 양산까지 시작한 K16은 출발점이 어떤 대형 장비에 장착하기 위한 용도로 나왔기 때문에 보병이 들고 다니기에는 무거운 겁니다. 군에서도 그런 이제 비판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렇게 흘러갔던 것인데 이제는 군의 목소리에 좀 더 많이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요. S&T뿐만이 아니라 이런 결정을 하는 육군 관계자들도 마인드셋이 변했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K15 같은 경우 5.56mm는 지금 많이 대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사실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향후 이제 분대 단위의 지원 기관총의 국영수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부분이니까요. 어쨌거나 7.62mm는 6.8mm보다는 두꺼운 거니까 파괴력은 좋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짐작해 볼 수 있는 거는 K16이 양산이 들어갔죠. 그렇지만 보병용은 그렇게 많이 양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S&T가 진행하는 일들을 봤을 때. 네. 그래서 우리 군도 작고 가벼우면서 내구성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화력이 좋은 7.62mm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가능하지 않냐. 옛날에는 S&T는 그거는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 우리 총은 그렇게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 말은 그런 총기가 하나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바보 나라는 아니겠죠. 예, 미국 다음 미국 못지않게 실전을 많이 치르는 나라고 또 미국보다는 항상 나라가 경각에 달릴 정도 위험을 느끼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병들 손에 쥐어주는 기관총을 그냥 쉽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맹점이 있었고 그 맹점을 이제 인정했고 그게 과제화돼서 업체에서도 같이 손을 잡고 만드는 그런 분위기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점사 기능이 있어요. 네게이브 NG7을 참고할 수 있는 게 점사 기능이 있습니다. 한 발씩 쏠 수 있습니다. 한 발씩 쏠 수도 있고 총열이 두 가지 버전으로 있어요.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습니다. 짧은 건 아마 특수전용인 것 같아요. 경량화와 소형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도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소요군의 그걸 봐서 일반 보병용으로는 긴 것, 사정거리가 더 나오고 정확한 것, 그리고 특수전용으로는 짧은 총신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반자동 기능도 특수전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용해 보여요. 일반 보병에서도.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전부 다 스코프를 달고 나올 거거든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내는 것이 7.62mm 지정사주 소총이죠. 예. 지금 분대에 배치되어 있는 소총들의 유효 사거리가 300~400m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62mm 반자동 소총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정거리를 한 200~300m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예, 예. 한마디로 팔이 긴 권투 선수가 되는 겁니다. 팔 짧은 권투 선수에서. 그래서 이게 유용하다. 해서 미군들도 많이 채용을 하고 있고 원래는 러시아의 교리에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죠. 북한은 예전부터 채용하고 있었고 우리도 거기 동감을 표시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저격수. 그러니까 분대당 저격수가 생기는 거죠. 전문 저격수는 아니죠. 일반 병사들이랑 똑같이 분대원들이랑 똑같이 활동하면서 단지 사정거리가 긴 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600~700m 이상, 최고로는 1000m까지 제압할 수 있는 소총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국내에서도. 예, 우리 군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다산기공에서 이제 실사격까지 했던 DSS-AR-76이라는 모델이에요. 무게 4kg, 총열 길이는 508mm, 유효 사거리는 1km 정도 나오고 정확도도 상당히 우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응하는 S&T의 모델은 STAR-14A1입니다. 이거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사진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예, 않고 있고 예전에 몇 년 전에 초기 모델 개발했던 그 정도는 있습니다만 실사격하는 모델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중동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이 물품이 전시는 됐던 것 같아요. 사진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무기도 향후 우리 보병 분대가 가지게 될, 최소한 소대 단위에서는 가지게 될 그런 화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우리 분대의 소총의 사정거리가 늘어나는 것이죠. 예. 상대방의 지휘관과 기관 총자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총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휴대용 로켓포죠. RPG-7에 대응하는 거. 밑에 우리 한화에서 지금 2014-15년 국방부의 요청으로
선 개발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체계 개발로 넘어가지는 않고 좀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화기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지난번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이걸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은 대전차, 전차의 장갑이 갈수록 두꺼워지면서 이 정도 화기로 대전차 용으로 쓰기는 어렵다. 우리가 벙커나 시가지용으로 써야 된다. 하면서 컨셉이 지금 바뀌고 있는 와중입니다.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길어지고 있어요. 이게. 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거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휴대용 로켓과 같은 건데 아주 최근에 나온 개념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LIG 넥스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40mm 유도 미사일입니다. 이게 유탄이 아니고 미사일이에요. 이게 다연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연장 하나에 4발씩 들어가 있죠. 그럼 이 그림 속에 보이는 모델은 그 4발 드릴을 뚝구러미를 쥐고 있습니다. 총 8발을 갖고 있어요. 등에 쥐고 가다가 발사할 때는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렇게 겨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이제 중량이 나가기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력 강화 로봇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모델로 선정이 돼서 이 화기에 특화된 근력 강화 로봇을 이제 만든 겁니다. 즉 쉽게 운용할 수 있게 한 것이죠. 병사의 체력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훨씬 가볍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콕 집어서 이렇게 구체적인 근력 강화 로봇을 제작했다는 것은 이 무기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다는 반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아이디어가 우리한테 처음 나온 건 아니고 미국에서 그 파이큰 미사일이라고 있어요. 같은 40mm나 20mm 구경 두 가지가 있는데 길이는 한 43cm 되는 거고 이 미사일입니다. 유도 미사일입니다. 직사화기가 아니고 유도 무기입니다. 그래서 콜드 론치를 해서 처음에는 조그만 로켓 모터로 탕 출발하죠. 2, 3m 이제 떠오른 다음에 이제 날아가는 주 추진자가 불이 붙어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제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사우디 측에서 저게 게릴라, 뭐 오토바이 타고 도망가는 거, 작은 차량으로 타고 도망가는 거, 이걸 잡기 위해서 현금 같은 거를 자꾸 쓰니까 현금 1억이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돈이 비싸다. 그리고 현금 개발 업체는 LIG고. 그래서 어떻게 좀 대안이 없겠느냐 하는 와중에서 LIG 측에서 제안한 무기가 이거라는 지금 소문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LIG에서 제시한 모델입니다. LIG 부스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제 미국에서 개발했던 그건 아직 얼마나 실용화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레이저 유도인데 우리는 비냉각 열영상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비냉각 열영상 방식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건데 우리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면 체온제지 않습니까? 그게 비냉각 열영상 감지 장치입니다. 여기서 군사용으로 전문적으로 비싼 것은 냉각 방식 열영상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미사일 탄두 같은 데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워낙 고속으로 날아가니까 열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럼 열이 올라가면은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열을 줄이기 위해서 냉각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런 단거리 미사일이나 저속 미사일에는 비냉각 방식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로 이게 이제 저희가 2.75 인치 70mm 로켓탄을 유도탄으로 만들어서 배치한 게 비공이죠. 이제 서해 5도에서 북한의 그 특수정들을 고속정들을 잡기 위해서 저렴하게 만들었던 그 성능이 되게 좋다는 미국 친구들도 놀랬다는 그거의 소형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들어가는 비냉각 열영상 탐지기는 직경이 한 15mm래요. 한 요 정도 그러니까. 그리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영상 시커 탐지기 기술에 있었으면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이 체온계 우리 쓰는 거 있잖아요. 피부에 갖다 대면 손목에 갖다 대면 체온 재는 거 거기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해당 업계에서는 생산량을 지금 못 맞추고 있다고 하는 정도입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뭐 현궁도 되고 많은 무기들을 저렴하고 그렇지만 더 고품질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우리는 갖추고 있는 거죠. 자, 미국제는 1kg인데 우리는 이제 확실히 포방부라 그런지 2kg짜리랍니다. 이게. 그러면 사정거리는 2kg로 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즉 탄두부가 더 무거워졌다고밖에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미국 미사일 같은 경우는 270g 정도의 작약이 들어있는데 10m의 살상 반경을 가진다고 해요. 보통 40mm 유탄이 5m 정도의 살상 반경을 가진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2kg가 되면 살상 반경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보다 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K4 유탄 발사기에서는 기존에 이제 K212
이제 이중 목적 고폭탄이죠. 예, 그거 같은 경우는 2km에서 이제 5cm 두께의 칠판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형 자격탄인 거죠. 예, 성형 자격탄인데 우리나라도 거의 성형 자격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궁 미사일 좋은 대접을 받고 있죠. 제벌린에 비해서 무게가 훨씬 가벼워요, 전체적으로. 그 말은 미사일 자체 직경 자체가 가늘다는 겁니다. 예. 작은 직경으로 제벌린 이상의 관통력을 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형 작약에 금속 꽃갈을 만드는 기술이 우리가 거의 세계 탑이다. 그래서 성형 작약탄 직경의 9배를 보통 관통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세계 최고 수준이죠. 자, 그럼 40mm 유탄이 만약 안에 탄두가 직경이 3cm라면은 3 곱하기 9 이론적으로는 20cm 이상의 칠갑을 관통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궁에 들어가는 수준의 탄두 기술을 이 소형 미사일에 적용을 한다면 기존 유탄에는 그만큼의 기술을 넣지는 않았겠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다룬 다른 동영상에서 있지만은 그 폭발 금속 이야기가 있죠. 네. 그래서 열 압력탄처럼 단지 메탈 제트만 뽑는 게 아니라 일단 관통을 한 다음에 살상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적용 분야가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이런 기술을 적용할 수도 있으면 소형화, 경량화 하면서도 이 조그만 미사일이 아주 강력한 파괴를 가질 수 있고 큰 담이나 건물의 콘크리트 벽을 뚫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경장갑 차량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비냉각 연령상 방식이고 이거는 조준해서 쏠 수도 있는 거고 하늘에 띄워놓고 스스로 목표를 찾을 수도 있게 한 겁니다. 근데 미군이 이제 전례를 봤을 때 건물 안에 숨거나 동굴 안에 숨는 같은 경우에는 연령상 시크가 못 찾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도 아마 직사라서 쏘는 사람이 노출되는 그런 위험은 감수하긴 해야 되겠지만 레이저 유도 방식도 같이 적용할 거라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대단한 무기죠. 그래서 아까 ADD에서 근력 강화 로봇의 예를 보면 8발을 한 개인 한 병사가 탑재하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제가 분대 다연장 로켓이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냥 로켓도 아니고 유도용 로켓이거든요. 네. 하여튼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고 소형이기 때문에 드론 무기로도 충분히 응용 가능하겠다. 그리고 기존 유탄 발사기 넣지는 못해요. 기존 유탄 발사기는 길이에 제한이 있습니다. 앞으로 밀어서 그 사이로 넣어야 되는데 이건 40cm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용으로 나온 이제 유탄 발사기를 보면은 앞으로 밀어 넣어서 장탄을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제껴서 긴 유탄도 밀어 넣을 수 있게 이렇게 그래서 다시 닫아버리는. 그래서 이게 유용성만 입증만 된다면은 뭐 유탄 발사기를 이걸로 바꾸고 향후 지금 워리어 플랫폼에서 하는 것처럼 이 유탄 발사기를 장착한 소총에는 약간의 고급의 표적 획득 장비를 장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의 유탄 발사기 대용으로도 쓸 수 있지 않느냐. 굳이 뭐 등에 8발씩 짊어지는 수준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요긴할 수 있다. 대장갑, 경장갑 차량, 그래서 뭐 장갑차라든지 뭐 차량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일반적인 건물 그리고 담, 벽이죠. 담 뒤에 숨어 있는 적들을 살상할 수 있는 또 유도를 해서 밤낮 상관없이 심지어는 자동으로 곡사로 발사를 해서 스스로 포착을 해서 이제 공중 폭발탄 식으로 저게 어떤 참호나 모여 있는 적들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탄두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보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한화의 휴대용 로켓하고 한화의 휴대용 로켓이 만약 탱크를 잡는 걸 포기한다면 포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 휴대용 로켓으로 10km 미만의 휴대용 로켓으로 전차를 상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기능을 뺀다면은 한화의 무기가 개발하고 있는 무유도 로켓하고 지금 LIG가 하고 있는 이거하고는 상당히 경쟁 구도가 강하게 형성될 수가 있겠다. 시작은 한화가 먼저 했지만은 그 사이에 흐름이 많이 바뀌어서 오히려 지금은 LIG의 컨셉이 지금 주장하는 부분이 현실화가 될 수 있다면은 LIG 쪽으로 군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량화하고 강력하거든요.
가격도 저렴할 수 있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 확보된 기술들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만든 것이거든요. 근력 강화 로봇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우리 보병의 화력을, 보병 군대 화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많은 부분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다 적용될 부분인 것으로 저는 보여요.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